안녕하세요. 세상에 억울한 일 많다고 하는데 제 주변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억울한 상황이라 속풀이차 찾아왔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흠씬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밖에서 못 다니게 하고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답답한 제 사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지방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집에서 장녀로 여동생이 하나 있고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이혼을 하셨어요. 하필 제가 고3일 때 일이 벌어져서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수능을 앞두고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집안에 분란이 생겼으니 심적으로 압박감이 정말 컸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부모님의 부부싸움에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랑 6살 차이 나는 여동생도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요. 부모님 이혼의 원인 제공은 아버지셨어요. 늘 가족 먼저 챙기시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던 그런 아버지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외출이 잦아지시더니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셨더라고요. 하필 그 현장을 엄마가 목격하셨고 두 분은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셨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네 아빠가 그렇게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엄마, 술 그만 마셔. 말리지 마. 내가 지금 이거라도 안 마시면 맹정신으로 어떻게 사니? 벌써 많이 마셨잖아. 나 뭐,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아. 왜 그런 말 해? 아빠가 잘못한 건데 엄마 인생을 왜 망쳐? 술 그만 마셔. 몸 안 좋다고 맨날 병원 다니면서 술을 왜 마셔? 네 방에 들어가. 너 보고 있으면 그 인간 생각나니까. 어서 안 들어가?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그 후 아버지는 그 여자와 곧장 결혼을 하셨어요. 동생과 저희 양육권을 맡은 엄마는 아버지의 배신에 너무 괴로워하셨고 저희 자매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자신도 버거워 술에 빠져서 지내셨어요.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었고 그 때문에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 저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으면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엄마와 자식까지 버린 아버지 덕분에 내 인생에 남자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집안이 풍비박상이 나는 와중에도 공부는 꿋꿋하게 해냈어요. 어쩜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약간의 강박 증상이 있었는데 저의 하루 공부 스케줄이 어긋나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스터디 스케줄을 짜면 그 짜인 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렸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가장 편했어요. 그러니 부모님 일로 일탈하는 일은 저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원하는 대학에 진학도 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영어 강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영어학원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3층짜리 건물은 엄마 소유가 되었는데 구축이라 1층만 세례받았고 2, 3층은 공실로 있었거든요. 어쩌면 세금이 더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건물이었으니 생활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건물의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었으니 도움을 받긴 받았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제가 강사로 일하면서 여동생 학비를 보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의 금전적인 부분은 모조리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엄마는 가장이 되면서 사회생활에 도전을 하셨지만 진득하게 일을 하시지 못하셨어요. 나름 남편 그늘에서 편하게 사셨는지 전업주부로만 생활하다가 일을 하러 나간 거였고 그래서 적응을 잘 못하셨죠. 무엇보다 일터에서 무시받는 걸 못 견뎌 하셨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과 싸우던 손님과 싸우던 꼭 트러블이 있었으니 결국에는 몇 달 못 가 그만두는 거죠. 니들 구석이라곤 구축 건물 하나가 전부인데 엄마가 경제활동을 못하시니 나머지는 전부 제 몫이었어요. 그냥 직장생활만으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필 동생이 또 공부머리가 있어서 의대를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기에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어요. 아직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동생 의대 입학금에 등록금까지 너무 버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었죠. 저도 정말 찾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머리 좋은 동생을 재수하게 두고 싶지 않아서 찾아간 거였는데 그때 한 번 더 아버지한테 큰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축하드려요. 그렇게 바라시던 아들이라면서요? 아, 들었니? 듣고 싶지 않았는데 고모가 전화 와서 알려줬어요. 그랬구나. 너 어릴 때 모습이랑 많이 닮았더라. 그럴 리가요. 엄마가 다른데. 아니야, 정말 많이 닮았어. 웃는 모습이 딱 너 어릴 때 모습이야. 네. 내 아버지 입에서 다른 여자가 낳은 제 동생 얘기 듣는데 정말 기분이 못 같았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해서 태어난 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동생의 입학금을 부탁드려야 하는 상황이니 잠자코 하는 얘기를 다 들어야 했어요. 돌잔치 때 시간이 되면 와라. 와서 밥도 먹고 그래, 어? 시간 보고요. 저기 아버지.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라. 저기 지연이 이번에 의대 합격한 건 아시죠? 입학금 좀 보태주세요. 입학금? 네 엄마는 뭐하고? 엄마 이번에도 일 그만뒀어요. 평생 주부만 하다가 일하러 나가는 게 힘드신가 봐요. 에이, 힘들어서 참고 해야지. 누구는 재미있어서 일하는 줄 아니? 나 네 엄마랑 이혼할 때 할아버지 건물 포기한 거 니들 양육비나 대학 등록금으로 포기한 거야. 그런데 무슨 돈을 달라는 거야? 오래된 건물이라서 새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 대학 갈 때 이미 대출 다 땡겼어요. 그건 네 엄마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나는 네 엄마랑 이미 계산 끝났다. 아버지, 돈 얘기하려고도 찾아오지 마. 그럼 나는 가마. 뒤늦게 가진 아들 자랑은 신나게 했으면서 딸 등록금 얘기에는 어찌나 찬바람이 부는지 돈 얘기하려면 찾지 말라며 매정하게 돌아서는 아버지를 보면서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세상가 가셔서 50평이나 되는 신축 아파트에 신혼살림 차린 걸 뻔히 아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딸들한테 이렇게도 야박하게 구시나 싶어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 혼자 카페에 남아 서러운 마음 진정시키고 일어서는데 그때 다짐했어요. 다시는 아버지 찾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쉬운 소리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강사 생활 뻔하고 시간에 매여서 큰 돈 못 벌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내 학원을 차려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했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할아버지가 주신 건물에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학원 강사하다가 적당한 남자 만나서 시집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벌리냐며 잔소리 하셨지만 제가 꼭 학원 차리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2층에만 학원을 차려서 소소하게 운영을 해봤어요. 마침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학원비를 적당히 타협했더니 곧 수강생들이 모였고 얼마 안 가서 강사할 때만큼 수입을 벌 수 있게 되었고요. 학생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밤낮으로 연구하면서 수업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엄청 애를 썼어요. 혼자서 운영하기가 버거워 집에 노는 엄마도 불러드리고 의과대에 다니며 공부에 바쁜 동생도 시간이 남을 때는 무조건 학원으로 와서 일손을 도왔어요. 온 가족이 다 학원에 매달려 일을 했죠. 10년 정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했어요. 제법 벌이가 괜찮았고 10년 정도 하니 감이 생기더라고요. 2층만 운영하던 학원을 3층까지 확대해 중고등생들도 받게 됐고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게 되니 그 인근에서 저희 학원에 수강생이 제일 많게 되었어요. 그렇게 앞만 보며 달리면서 엄마랑 동생이 사는 집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동생이 의대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그런 동안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연애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들 오랜만이다. 잘들 지냈어? 우리야 다들 똑같지 뭐. 애 키우고 남편 챙기고 그렇게 지냈지. 너는 어때? 학원 여전히 잘 돼? 이제 자리 좀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돌잔치도 왔지. 그러니까 제가 어디 보통 애니? 얼마나 지독한지 연애 한 번 안 하고 저러고 살잖아. 어쩔 땐 네가 제일 부러워. 말로만 듣도 골드미스 아니냐 네가? 부럽긴 뭐가 부러워. 니들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데 나는 너네가 더 부럽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 수연이 너는 결혼도 하지 마. 결혼하면 다 우리 꼴 나는 거야. 그래, 결혼하고 애 낳는 순간 내 이름 석자는 세상에 없어지는 거야. 다시 태어나면 나는 혼자 살 거야. 정말로. 나도 수연이처럼 골드미스 할 거야. 명품 가방에 외제차에 얼마나 좋니? 농담은?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면 저더러 골드미스라면서 부러워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 앞에서는 그저 웃으며 앉아있다가 왔지만 제 속은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30 후반에도 혼자 지내는 이유. 인연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으니까요. 아버지께 몇 번이나 실망을 하고 나서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딸내미 인생 엄마 닮는다는데 결혼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배신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 것 같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책임지며 살다 보니 더욱 내 인생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죠. 타이로 자이로 저는 남자를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도 한때는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연락처를 묻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남자들도 없었고요. 오로지 학원에만 왼종일 매달려 아이들 챙기며 그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전까진 그런 제 생활에 적당히 만족을 했어요. 남자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아쉬운 것도 없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자식을 낳거나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삶이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엄마도 가볍게 만나는 애인이 생겼고 6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도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훈남인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데 저만 늘 혼자였어요. 엄마는 제가 남자 얘기만 나와도 질색하니 어느 순간부터 연애하라는 말도 안 하셨고요. 외로웠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 허무해져 버렸어요. 내일 모레 마흔인데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게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자주 드니까 일하는 것도 재미없고 학원에 나가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뭔가 저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코로나가 터졌어요. 듣도 보도 못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마비가 됐잖아요. 당연히 저희 학원도 영향을 받게 되었고 축소 운영을 하게 되었죠. 학생이 많아져 그런지 하루 걸러 확진자가 나오며 학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쉬어가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행을 다니기로 했어요. 해외는 어차피 나갈 수 없으니까 차박을 하면서 국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여기저기 자주 다녔어요. 아버지가 여행을 좋아하셨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저희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뜸해지다가 이혼 후엔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았죠.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 홀로 떠나게 된 여행은 정말 재밌었어요. 동행하는 사람 없이 홀로 다니는 여행이었지만 지친 저에게 충전이 되기에는 충분했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았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만 쫓아 살아온 삶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저를 보고 배부른 소리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30 후반에 저는 결혼을 단념하고 있었어요. 이래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자에 대한 불신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거든요. 주위에 여전히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애써 만나러 다니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연을 벗삼아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다니며
해가 지면 그곳에 차박을 하고 해가 뜨면 또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렇게 홀로 다니면서 돌발 상황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해결을 하곤 했어요.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다녔는데 그날은 차가 시동이 걸리지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날 학원을 오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오늘 무조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차 고장이 나버린 거죠.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배터리 충전이 안 돼서 전화도 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차를 고치려면 보험사를 불러야 하는데 핸드폰이 먹통인 방법이 없었고요. 인근 동네가 어디 있는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해는 산 등선을 넘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지나가는 차도 없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어요. 무서웠고요. 별 수 없이 의지할 때라곤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는 것 그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자 겨우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보였고 그 차는 다행히 저희 손짓에 차를 세워줬어요. 혹시나 무시하고 지나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벌써 어둑해져 캄캄해진 도로 위에 서 있는 것도 무서웠거든요. 멈춘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켰고 너무나 반갑게 그 차로 뛰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저 좀 도와주세요. 운전자는 젊은 남자였어요. 얼핏 보기에 저보다 어려 보이는 낯선 남자였지만 인상이 좋았고 목소리도 차분해서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지더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몇 시간 동안 차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차를 세워주셔서.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도와드려야죠. 차를 한번 볼까요? 시동이 안 걸려요. 보험사에 먼저 전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전화 여기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빌려준 전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고 수십 분 뒤 도착한 견인차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아찔하던지. 사람 없는 곳만 찾아다니며 차박을 했었는데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일이 안 되려니 핸드폰까지 방전되어 버리고 그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뒤로도 몇 시간이 더 어두컴컴한 곳에서 덜덜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가로등도 없는 지방 국도 위에서 보낸 그 순간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어쨌거나 덕분에 집에 잘 돌아오게 된 저는 그 사람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밥을 한 끼 사기로 했어요.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니 감사 인사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따로 만나게 된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됐어요. 남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저도 그날따라 말을 많이 하게 됐고요. 수현씨 대단한데요? 우리 동네에서 그 학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단하긴요. 그냥 애들 가르치는 영어 학원인데요. 그저 그러다건 아니잖아요. 그 학원 덕분에 거기 상권도 많이 좋아졌을걸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 부끄러워요. 생각해볼수록 우리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국도에서 마주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같은 동네 주민인 것도 그렇고 그렇네요. 신기해요. 저는 자꾸만 인연인 것 같은데요. 네? 인연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우리 동네였어요. 지방에 업무차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랑 마주치게 된 거였는데 그렇게 인연이 이어지게 된 거였죠. 우연히 겹치면 인연이라면서 신이 나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남자랑 단둘이 있는 것도 싫어하는 제가 그렇게 식사에 대화까지, 그것도 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나에게 이 사람이 인연인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죠. 우리는 식사 후에 자리를 옮겨 가볍게 맥주 한 잔에 더했어요.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가서 그런지 긴장이 풀어진 저는 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사람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줬어요. 원래 낯선 사람 앞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저였는데 그날은 무슨 바람이 들어서인지 고등학생 때 부모님의 이야기까지 모두 하게 되어버렸죠. 제 얘기를 참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 사람 모습에 마음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제 이야기가 끝나고
그 사람도 자신의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요. 신기하죠? 나도 수현 씨가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니. 웃겨요. 요즘 시대의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 다들 이해 못 하더라고요. 좀 그렇죠. 제 친구들도 좀 많이 답답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면서요. 멍청한 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할 뿐이죠.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뿐인데. 남들이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편하게 말할 수도 없는 걸 그 사람 앞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홀감을 했어요. 그 사람 역시 저한테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했고요. 그날 처음으로 함께 식사도 하고 맥주도 마시게 됐지만 밤이 깊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을 계기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뒤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제 주위 사람들은 그 소식에 다들 깜짝 놀랐죠. 특히 엄마가 제일 크게 놀랐어요. 엄마는 평생 제가 혼자 살 줄 알았다면서 저를 구제한 은인이 누구냐며 얼른 얼굴 보이라고 난리셨어요. 동생도 마찬가지로 언니가 연애를 한다니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했고요. 나는 언니가 평생 혼자 산다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혼자 살아도 되지 뭐, 요즘 세상에. 근데 연애해보니까 둘이 더 좋은 것 같다? 그치. 어쩐지 요즘 자꾸 이뻐진다 했어. 정말? 나 예뻐졌어? 완전 딴 사람 됐다니까? 내 동생 용돈 좀 줘야겠는데? 이왕이면 두둑하게 줘, 원장님?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배신당할 일도 없고 마음 아플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는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인연이란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처럼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제가 첫 여자라는 것에 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또 엄마랑 동생에게 인사차 만나게 됐는데 둘 다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해줘서 거기에 또 믿음이 갔어요. 제 눈에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으니 그래서 더 믿게 됐던 것 같아요. 연애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저는 첫연애잖아요. 그 사람의 연락이 기다려지고 만나면 좋고 헤어지기 너무 아쉽고 늦은 나이에 사랑이라는 것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나이 센 줄 모른다잖아요. 제가 딱 그 짝이었죠. 이 사람이라면 간도 쓸개도 다 줄 수 있겠다 싶어 저는 더 잘해줬어요.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라 솔직히 벌이가 제가 더 나았거든요. 입고 다니는 옷들이 죄다 후줄근해서 옷이며 신발이며 시계까지 맞춤으로 해주고 심지어 차도 제가 타던 거랑 바꿔서 타게 해줬어요. 그 사람 직장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상사한테 깨지는 걸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마음 같아선 새로 차도 사주고 싶었지만 결혼도 하기 전인데 너무 과한가 싶어서 제가 타던 외제차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타던 차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그렇게라도 챙겨주고 싶었어요. 이럴 필요 없어. 내 차도 멀쩡한데 왜? 그냥 난 학원에 있으니까 차 탈 일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 차 타고 다녀. 괜찮은데. 맘 같아선 새로 사주고 싶은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때 차 사줄게. 내 남자 누구보다 멋지게 하고 다니고 하고 싶어서 그래. 고마워. 잘 타고 다닐게. 고맙긴. 차를 바꿔줬을 때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사람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리해줬는데 그 사람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다며 웃었거든요. 저도 그 웃는 모습에 그저 흐뭇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 그런 경우에 남자들 자존심 상해한다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센 남자였으면 싸웠을 거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은 전혀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건 그 사람과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귀고 있을 때 은연중에 결혼하면 좋겠다는 말도 했고
저희 집에도 자주 왕래를 했거든요. 사람이 부침성이 좋아서 저희 엄마와 동생이랑도 참 잘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기다리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고 드디어 사귄 지 1년 정도 됐을 때 프로포즈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프로포즈 받는 여자가 감동해서 울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장면이 꼴보기 싫었었는데 제가 프로포즈 받던 날 감격한 나머지 저도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 자신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사람들 앞에서 그리 약속을 했어요. 그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되었고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받았으나 어쩐 일인지 6개월이 지나도록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어요. 다른 생각이 있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도통 얘기를 꺼내지 않길래 제가 재촉을 했고 그 사람 가족들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부터 말을 꺼냈죠. 우리 집에는 자주 오가면서 그 사람 식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친구도 만난 적이 없었고요. 조금씩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드디어 말을 했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부모님은 안 나오시고 웬 애가 하나 앉아 있었죠. 누구예요? 아, 내 여동생. 막내 여동생. 막내 여동생?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그중에 막내라면서 인사를 시키는 거였어요. 나이가 이제 겨우 12살. 동생이라고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금술이 좋으셔서 누뚱이야. 이쁘지? 누뚱이?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분명 부모님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온데간데 없고 초등학생 여동생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말과 다른 상황에 화가 났지만 아이 앞에서 싫은 티를 낼 수도 없어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데 마주 앉은 그 둘을 보고 있자니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니라 부녀지간으로 보이는 거죠. 나이 차가 많으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장면 썩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게다가 미래의 시누이가 될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상당히 삐딱했거든요. 우리 오빠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던데 연하 킬러세요? 연하 뭐? 야, 에이, 나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왜? 내가 뭐 욕했어? 연하 킬러가 어때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연하 킬러. 아줌마, 돈 많아요? 아줌마? 네, 연하랑 결혼하려면 돈이라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들을 연하킬러라고 하는 시누이는 이후에도 말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누가 와도 저에 대한 적대심이 가득해 보였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해해줄 수준은 이미 한참 전에 넘은 상태였고요. 도저히 앉아서 같이 밥 먹을 분위기가 아니라 저는 먼저 일어나 버렸어요. 어른이 옹졸해 보이지만 그래도 참고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맘 상한 걸 알고 그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달래줬지만 기분이 바로 풀리지가 않았어요. 단순히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 뭔가 찝찝했어요. 그게 뭔지 정확히 꼬집을 순 없지만 뭔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들어도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저에게 잘했고 저밖에 없다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그 아이와 가족이 되는 건 불편했지만 그래봤자 애라는 생각을 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갔어요. 부모님께 인사를 언제 가냐며 몇 번의 확인 끝에 드디어 날짜가 잡혔어요.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그날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첫 인사에 잘 보이고 싶어서 옷도 새로 맞추고 피부샵에 가서 마사지도 받았어요. 백화점에서 선물도 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방문을 하게 됐어요. 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두 분은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고 그날 그 사람의 동생들, 즉 미래 시누이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 딱 한 사람. 막내 시누이만 빼고요. 여전히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날은 그냥 무시해야겠더라고요.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그 사람이 잘 챙겨줬다는 말을 들어서 왠지 이해도 갔거든요. 자기 오빠를 나한테 뺏긴다는 생각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어린애 같은 심성에 역시 어리구나 하며 넘겼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저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고 식사 후에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죠. 내 남편 될 사람을 갖고 시누이나 신경절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간을 두고 가까워져야겠다 그리 생각하며 인사를 드리고 그 집에 나서려는데 갑자기 막내 신우가 저에게 뭔가를 내밀었어요. 새언니, 선물이에요. 집 가서 열어봐요. 어머, 정말요? 고마워요. 이런 걸 다 챙겨주고. 별거 아니에요. 보면 깜짝 놀라겠지만. 나도 다음에 볼 때는 선물 준비할게요. 그러시던지. 여전히 퉁명스럽게 저를 대했지만 선물까지 준비한 걸 보면 잘 지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집을 나섰어요. 그 사람이 선물이 뭔지 궁금하다고 했지만 집에 가서 풀라고 했으니 절대로 열지 않았고요. 예비시댁 식구들이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그날 기분이 좋았어요.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막내 신우가 준 선물을 기분 좋게 풀었어요. 무슨 선물이 나올까 엄청 기대하며 풀었는데 그 안에는 미니 사진첩이 들어있었어요. 웬 사진첩인가 의아해서 한 장씩 넘기는데 세상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진이 찍혀있더군요. 그 사진은 막내 신우의 성장 사진첩이었어요. 갓난쟁이 때부터 최근 사진까지 시간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어린 신우이의 모습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죠. 왜 이런 걸 나에게 줬을까 생각하며 한 장씩 넘기는데 사진 속에 그 사람이 같이 찍혀 있었어요. 지금보다 애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사진을 보는데 낯선 여자가 자꾸 등장하는 거죠. 100일 돌잔치 그리고 가족여행처럼 보이는 사진 속에는 어린 시누이를 안고 있는 낯선 여자가 계속 등장했고 그 곁에 선 그 사람의 모습도 함께였어요. 누가 봐도 아이의 부모 같은 포즈, 반복된 등장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이상한 건 그 사진첩 끝까지 시누이의 부모님, 시부모님의 모습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진첩 끝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더 알고 싶죠? 그럼 전화하세요. 막내 시누이가 쓴 게 확실한 메모. 저는 당장 전화를 걸었고 곧 상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진첩 뭐니? 내일 학교 마칠 시간에 우리 학교로 오세요. 그럼 얘기해 줄게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제가요? 왜요?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닌데요? 당돌한 예비 시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가 찼어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당돌한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진 속 세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궁금했고 어떤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시간에 그 아이를 찾아갔죠. 이 사진 나한테 보여주는 의도가 뭐야?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 안 궁금하세요? 아, 누군데? 우리 엄마 아빠예요? 뭐? 너 그게 말이 되니? 은한 씨는 네 오빠잖아. 아닌데, 우리 아빠인데. 뭐라고? 너 그 말 확실해? 너 책임질 수 있어? 나 우리 아빠의 숨겨준 딸이에요. 숨겨준 딸.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라니. 나한테는 연애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한 사람인데 자식이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추가적인 폭로. 우리 아빠 여자 많아요. 아줌마 말고도. 주로 돈 많은 여자들 만나는데 이번엔 부자 아니길래
내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진짜예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근데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아직도 사랑해요. 지난주에도 둘이 같이 있었는데. 뭐라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못 잊는다고요. 엄마도 그렇고. 지금은 따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끼어들 곳은 없으니 우리 아빠랑 헤어져요. 내 귀로 듣고 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차마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죠. 차에 오르자마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는 전화.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장 전화 통화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가 안 되니 동행한 직원 연락처라도 받을 심산으로요. 그런데 더 놀랄 말을 듣게 됐어요. 박은한 씨요? 저희 회사에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박은환이요. 없다니까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만 끊겠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분명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이 사람을 어디로 가서 찾아야 하나 도통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는 아예 꺼져 있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죠. 저는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엄마 연락처와 집 주소를 물었고요. 순순히 알려주는 모양이 제가 찾아가 만났으면 하는 것 같았어요. 12살밖에 안 된 애가 아주 영악했죠. 알아낸 주소로 차를 몰아갔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 여자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 나섰어요. 어느 아파트에 도착해 알려준 옷으로 찾아가 배를 눌렀어요. 못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마주하게 될 사람 때문에 긴장을 하며 기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그 사람이었어요. 반팔티에 팬티 바람으로 서 있는 모습에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아니, 여기 어떻게...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 그 인간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더군요. 재빨리 문을 잡아채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머리털을 양손으로 잡아챘어요. 나 아파! 이거 놓고 말해! 내가 지금 친절하게 말하게 생겼어? 아프다고! 아프다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채를 붙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안방문이 열리고 사진첩에서 본 그 여자가 나왔어요. 아니, 당신 누구야? 나? 이 인간이랑 결혼할 여자다. 너는 누군데? 뭐? 결혼? 박은환, 이 인간아, 또 이 지랄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놓고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어? 그 둘을 보고 있자니 이 인간 여동생이 말한 게 사실이구나 싶었어요. 여동생이 아니라 딸이 맞구나. 이 여자가 그의 엄마구나. 아직도 둘은 이렇게 만나고 있구나. 모든 정황을 알아채고 나니 속았다는 생각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믿는 내가 너무나 어리석구나 싶은 생각에 자신이 너무 싫어졌고요. 둘이 무슨 사이예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이혼한 사이예요. 근데 팬티만 입고 이 집에 있는 건데 왜? 그게 그냥 싫어온 거야. 그게 말이 되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딸인데 왜 여동생이라고 했어? 네 딸이잖아. 너 우리 은지 네 동생이라고 했어? 아니야. 인간아, 정신 좀 차려. 아니라고 계속 발뺌하면서 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더 참지 못하고 그 인간의 얼굴에 귀싸대기를 날렸고 이혼했다는 전처도 그 인간의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어요.
그렇게 한참을 분풀이하고서야 그 집을 나설 수가 있었죠. 집에 돌아온 저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나를 이딴 식으로 기만했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이혼 후에도 꾸준히 만난 게 맞더라고요. 애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인간 부모님들은 아들이 장가 간다고 하니 그 장난에 같이 놀아준 것 같고, 여튼 집안 전체가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해 알아봤는데 그의 말대로 만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더군요.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 돈 많은 여자들만 골라서 만나곤 용돈을 받아 생활을 했더라고요. 저에게 알려줬던 그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재환심을 하려고 연기를 했던 거였더고요. 곱씹어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억울했어요. 그동안 그 인간이 해줬던 것들이 너무나 아깝고 할수록 있다면 다 돌려받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랑 동생도 이 사실을 알고 기가 차서 그 집에 쳐들어가자고 들고 일어났고요. 모든 게 밝혀지고 그 인간이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받아달라는 말까지 하는 걸 보고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결국 저는 그 인간을 고소했습니다. 혼인 비인자의 사기꾼으로요. 아주 상습범인 것이 제가 그냥 넘어가면 또 그러고 다닐 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남을 속이는 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톡톡히 알려주고 싶어요. 그동안 그 인간 때문에 버린 제 시간과 돈, 그리고 제 마음까지 모두 제자리에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아직 법적으로 대치 중이지만 꼭꼭 그 인간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밤에 발 뻗고 잘 것 같아요. 억울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소 정신없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